네, 무선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뵌 분도 있고 처음 뵌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무선공학 담당하는 최병합니다. 오늘은 맥스웰 방정식부터 무선공학 하려면 천상, 전파, 전파는 맥스웰 없이는 이해가 안 되죠. 자, 맥스웰이 이 맥스웰 방정식을 처음 만들어냈을 때 전류는 원래 도전류와 변이전류가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보면은 도체에서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그것이 도전류입니다. 즉 도체에 주로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물론 반도체 포함해서요. 그런데 절연체에서의 흐르는 전류는 어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RC 회로를 만들어 놨을 때 분명히 전류 I는 흐르는데 전류 I는 이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설명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콘덴서 내부에 있는 것은 절연체, 즉 유전체가 절연체입니다. 즉 자유전자의 이동이 없는 것이죠. 어저께부터 감기가 걸려갖고 이제 나중에 화상 드는 사람도 굉장히 갑자기 그냥 스피커에서 기침 소리 나와서 큰일 날 것 같은데.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 먼저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 주위에 자개가 생기고 이런 현상은 이미 발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흐르는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그래서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 현상은 나타났으니까 요 유전체에서 흐르는 전류를 변이전류라고 했는데 이 변이전류라는 이 명칭을 붙인 사람도 맥스웰입니다. 맥스웰이 이것을 처음 설명하면서 변이전류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전체에서의 흐르는 전류, 즉 자유전자의 이동이 아닌 유전체 내에서의 쌍극자의 회전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 그것을 우리는 변이전류. 그리고 그런 변이전류는 전속밀도의 미분, 변화로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맥스웰은 변이전류에 대해서도 도전류와 같이 암페어의 주의적 분무법칙과 파라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전자계를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맥스웰의 방정식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미분형으로 표시한 것이 컬 H입니다. 그래서 회전은 컬인데 이것은 로테이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쓰면 컬 H는 바로 J 플러스 라운드 D 바 라운드 T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로테이션 H가 여기가 들어갈 필요는 원래 없어요. 로테이션 H나 컬 H는 그냥 섞어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자개의 회전은 이 전류하고 전속 밀도의 변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기에서 J 값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도전류인 셈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도체가 병렬로 연결됐다면 그때의 J예요. 그러니까 자유공간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J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J 플러스 라운드 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것이 도전류고 요것은 변이전류에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J는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같이. 그래서 이 방정식은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그 주에는 자개의 회전이 발생한다. 전개가 변화할 때 1차 미분원 값이니까 전개의 변화가 자개의 회전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이 수식이. 전개의 변화. 그러니까 전개가 변하려면 전압이 변화하거나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기사 시험에서는
심지어 이제 요렇게 됐을 때 간격이 D, 전압을 V, 전압을 갖다가 이제 뭐 V를 V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것이 주어졌다. 그걸로 계산을 하는 것도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개강도 E는 D분의 요거 V고 요 2를 미분하면 변위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제2방정식은 파라데이 전자유도 법칙으로 나온 것으로서 자유공간에서 미분형으로 표시하면은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와 라운드 T입니다. 여기에서 자속 밀도의 변화의 반대 방향은 전개 회전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속 밀도의 변화, 시간적 변화는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가 이 마이너스 기호가 뜻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전속에 관한 가우스 법칙은 다이버전스 발산 D는 로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속에 관한 것은 다이버전스 B는 제로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속에 관한 가우스 법칙은 어떤 작은 체적에서 발산되는 전속의 원천이 전압일도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전속하고 자속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전속은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Q 쿨롬의 전하가 있으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속이 쫙 있어 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속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늘 설명한 것이 막대 자석이 이렇게 NOS극이 있을 때 딱 자르면 여기가 N극, 이것은 S극이 아니고 자르면 NOS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한 번 NOS 출발하는 자속은 반드시 S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Q크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Q크롬이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한 것이 저쪽에 맥스웰 방정식 미분형과 적분형이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개는 자계를 발생시키고 또한 반대로 변화하고 있는 자계는 전개를 발생시킨다는 뜻으로 이것이 바로 전자파의 존재를 증명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수식으로 증명한 거죠.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스웰이 이 방정식을 세웠을 때만 해도 전자파의 존재를 실험적으로는 증명을 못했죠.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 얼마 후에서 독일 사람 헬스가 스파크 전파에 의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전파는 번개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엔 파동 방정식입니다. 시간적으로 변화하고는 전자파가 어떤 배제를 통과할 때 만족해야 하는 방정식이 파동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걸 유도해 보면 맥스웰 방정식에서 지금 진공 중이니까 아까처럼 J 이퀄 제로입니다. 도전류가 없으니까 누전 없습니다. 그래서 놓고 풀어보면 1식과 2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식에다가 컬을 취했습니다. 로테이션을 취했다고 해도 되고 이와 같이 표시해서 컬을 취했다고 해도 되고 뭐 컬을 취했다고 해도 되고 어느 말을 써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컬을 취하면 요것이 이제 요 컬입니다. 그래서 컬 H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번에는 다시 좌변과 우변을 따로 지금 유도하기 시작했죠. 좌변 요것만을 놓으면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H 마이너스 다브라자승 H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요렇게 되는 것은 유도가 아니고 벡터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요건 공식이니까 되는 거고 이때에 다이버전스 H가 자유공간에서 발산이 0이니까 요거 0이니까 요 항 0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다브라자승 요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서 요렇게 써놓고 요것을 요렇게 묶어보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하고 요것이 이제 좌변과 우변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이퀄로 놓으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되고, 이때 V는 이퀄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을 V라고 놓으면 이와 같은 형식이 되죠. 그래서 전파의 속도 V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팅의 정리입니다. 포인팅의 정리는 전자파가 공간을 전파해 나가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 이동이다. 에너지 이동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에너지 이동이죠. 대표적인 것이 전자파에 의한 오늘 할 거 무선 전력 전송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니까요. 에너지 이동입니다. 그래서 포인팅 벡터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에너지 밀도, 이런 용어는 좀 자꾸 습관적으로 외워두시는 정의해니까. 그래서 단위 포인팅 벡터가 뭐냐? 단위 시간에 1초 동안에 단위 면적 1평방미터를 통과하는 에너지의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팅 벡터에서 구할 것이 에너지 밀도를 구해 가지고 1초 동안에 움직이는 속도 V를 곱해야 포인팅 벡터가 나오겠다는 걸 요 말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요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 에너지 밀도를 지금 처음 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것이 어떻게 이따가 V를 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에너지 밀도를 보려면 전자파는 전개와 자개가 같이 구성된 거니까 전개에 축적되는 에너지하고 자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더해야 총 에너지 밀도가 나오죠. 그래서 전기에 축적된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입실론 2의 자성 주루파 입방메타. 요 수식이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전기자기학에서 콘덴서가 있을 때 두 개의 극판을 마주봐서 콘덴서를 만들면 그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그걸 계산하라고 나오는데 그 값이 이 값이지요. 그 다음에 L, 이것은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인덕턴스 L을 만들었을 때 이 코일 L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한 것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코일과 콘덴서는 에너지 축적 장치입니다. 이게 문자대로 생각해 실감 나기는 콘덴서만 자꾸 생각나지만 콘덴서나 코일, 인덕터는 에너지 축적 작용을 하는 겁니다. 콘덴서는 전개 중에 에너지를 축적하고, 즉 콘덴서는 전압을 인가하면 전개가 생기죠. 그 전개 중에 에너지가 저장하는 거예요. 코일은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개가 생기고 그 자개 중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더한 것이 요 값이 되죠. 요 값이. 그런데 이때 이제 자유공간 전자 특성 임피던스 한글 너무 써. 자유공간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저항 그러면 전압과 도체에다가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압과 전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그게 오므법칙이었고 그때 얻어지는 상수가 저항이었습니다. 전자파에서는 전개와 자개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전개와 자개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에서 얻어진 것이 Z2고 그것이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 그 Z는 H분의 1.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은 그냥 수식을 변형해 본 거고요. 그래서 포인팅 정리 어디 하고 있냐 저. 자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그 정의에 의해서 속도 V로 단위 시간 동안에 통과하는 에너지 밀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에너지 밀도 W에다가
속도 V를 곱했죠. 그것은 금방 내가 여러 차례 얘기한 요 정의에 의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야. 요 용어의 정의가. 그래서 그대로 해보면 조금 전에 나온 거 있고 V 곱하고 속도. 그래서 계산해보면 128분의 2 자승. 그리고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아까는 에너지 밀도는 1입방미 단위 체력당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고, 이번에는 이 에너지가 이동원 전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128분의 2 자승 와트 퍼 제곱미터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것은 전개 강도예요. 요것은 포인팅 벡터이면서, 요것은 당연히 포인팅 벡터이면서, 또 이것은 전력 밀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밀도. 그러니까 전에 어떤 포인팅 벡터하고 포인팅 정리하고 이것이 자꾸 한계가 어떻게 되냐 하고 질문을 그 전에 하신 분이 있었는데, 결론 뭐냐면 포인팅 벡터는 이렇게 구해진 전력 P, 이것이 포인팅 벡터고, 요와 같은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은 포인팅의 정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P는 128분의 2 자승이 포인팅 벡터고, 그것은 또 전력 밀도고 그렇습니다. 저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포인팅 벡터 P의 크기는 단위 면적당 전력 와트 퍼 제곱미터죠. 그래서 포인팅 벡터 P의 방향은 전개 E의 방향에서 자기 H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릴 때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오른손 법칙입니다. 저것에 반대되는 것이 몇 년 전에 나왔던 메타메테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가 되지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포인팅 정리는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에너지 밀도다. 자, 이번에는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퍼 무선 전력 전송입니다. 얼마 전에도 시험에 나왔듯이 이것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이제 전체적인 거 한번 오고 무선 충전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파이널반에서는 이제 모의고사를 일부러 그렇게 내봤어요. 무선 전력 전송과 스마트폰 충전 방식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두 가지를 이제 잘 짬뽕을 해서 쓰셔야죠. 이게 연구반 때는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정리해서 이해해둬서 실력을 쌓는 거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돼? 재료가 좋으면 이제 요리를 잘 해야 되죠. 그것이 나중에 문제 작성에 요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재료가 없으면 못 받으니까 우선 처음 하신 분들은 이 많은 자료를 축적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력 공급을 무선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선 전력 전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코드 프리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인체에 미치는 제일 중요한 거,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파수 간섭 문제, 그 다음에 소형화 문제, 그 다음에 전송 효율이죠. 그 밖에 제도적이나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세 가지죠. 유도결합 방식, 자기공명 방식, 그 다음에 전자파 방식인데, 복사 방식.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유도결합 방식하고 전자파 방식은 옛날부터 다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생긴 것이 자기공명 방식이고, 아직까지 많이 실용은 안 됐지만 어차피 현재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것은 자기 유도결합 방식입니다. 상호 인덕탄스 M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코일에서 발생한 자속이 2차 코일과 쇄교돼야 된다. 그래서 2차 측이 유기되는 전압이 유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문제는 1차 측 코일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2차 측 코일의 쇄교가 끊어지면 그때는 이 상호 인덕탄스 M값이 최고고 최대 전력이 전송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 인덕탄스 M값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이 줄을 거고 그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도 결합계수 K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계수 K가 1인 때는 1차 측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2차 측에 쇄교되는 거고 K가 0이면 하나도 쇄교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기를 제작했을 때 출력 측 일부가 입력 측으로 의도치 않게 피드백이 되어갖고 발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코일들을 옛날에 이렇게 배치해서 제작하고 그랬거든요. 요거 이제 요 놈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이때는 어때요? 제일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차 측 코일에서 만들어진 것이 2차 측 코일에 다 쇄교가 되도록 그런 거, 이거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60Hz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거, 125kHz라든가 이런 거 쓰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2차 측 코일 전압, E2는 약, 나머지는 생략하고 보면, J 오메가 MI1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해요. 2차 측 코일이 2차 축이 되는. 그러니까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그래서 F를 60Hz보다 높은 것을 써야 소형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동 칫솔이 제일 오래되고 제일 많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공명 방식. 자기공명 방식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기공명 방식 설명할 때 늘 얘기하는 거, 공명, 레조넌스. 공명이니까 번역은, 레조넌스니까 번역은 뭐 공명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지만 공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직렬공진, 병렬공진이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직렬공진, 병렬공진 이 얘기가 아니고 송수신 때 나간에 자기장 공진을 발생시켜 자기장 터널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 송신부 코일에서 공진 주파수로 진동하는 자기장. 그러니까 송신부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에 공진 자기장이 생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생긴 것이 수신 측에 연결되는 거니까 일반 공진 회로하고는 직렬공진, 병렬공진 회로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송수신부 코일에서 공진 주파수로 진동하는 자기장을 생성해 동일한 공진 주파수 설계된 수신부 코일에만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배달되는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호 인덕탄스 M형보다는 한 개가 아니고 다수 개, 2개 이상의 에다가도 전력 전송이 가능하다든가, 그 다음에 효율도 좀 멀리 떨어진 데까지 전송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건 특징인데 아직은 뭐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 방식은 바로 요것이 와트 퍼 제곱미터, 요것이 전력이에요, 전력. 그러니까 전력의 전송이지요. 전력의 전송. 그러니까 안테나는 우리는 무선 통신에서는 특히 옛날에는 신호의 전송, 그래서 뭐 파동 이런 정도만 생각했지만 에너지 전송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복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테나의 방사 전작의 방사 전력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전력을 전송하는 거고, 과거부터 쭉 연구가 돼 있었고, 심지어 정주궤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위성을 띄워가지고 지구로 전송을 할 때 위성에서 지구로 전력 전송은 마이크로웨이브로 한다. 그것이 요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쭉 이 얘기로 내려왔었어요. 특히 또 이 헵스 지금은 중지됐지만 헵스 성층권 위성 그 플랫폼 헵스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헵스의 에너지는 지상에서 마이크로웨이브로 쏘아서 거기서 에너지 전송을 하는 거 그런 것으로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의 제일 문제점은 인체하고 관련입니다. 인체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건가? 전자파 영향. 그래서 비교표가 있습니다. 자기유도 방식은 전송거리가 수 밀리미터, 주파수는 125kHz가 많고, 자기공명 방식은 수 미터니까 조금 더 원거리예요. 6.78MHz. 복사 방식은 수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고 주파수는 기가헬스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죠. 그래서 표준화 동향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모았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력 무선 전송 자기장 센서 방식 3.3kW 이상 전력을 송신하고 전기 자동차 무선 충전 기술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2009년부터 카이스트에서 실험했던 겁니다. 주행 중에도 충전이 가능하다든가 그래서 도로 밑에다가 충전기를 매설해 놓고 자동차가 달리면서 에너지를 전송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대전력 전송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화 공진 방식 그래서 뭐 SMF 뭐 IR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ITR 보고서 초안에 포함된 국내 주파수가 있고 일본 주파수 그런데 국제 표준 시보하고 무선 항행용으로 국제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도로 밑에 매설된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차량 하부에 장착된 집전 장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모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운행. 그것이 상당한 키워드가 되겠지. 그래서 무선 충전기 동향은 WPC 자기유도 방식의 세계 규격이지요. 충전 패드의 1차 코일에 전류를 흘려 자기장을 발생하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류가 흘러 충전이 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데 테이블에다가 충전 패드를 쭉 깔아 놓고 손님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앞으로 전망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 가정에서는 뭐 쓰기도 실제 내 써본 바에 보면 불편해서 별로 좋은 점을 못 느꼈어요. 표준 규격은 치죠. 요바크 치. 치는 한문으로 기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 다음에 PMA가 있습니다. 12년에 발족된 거. 자기장 공진 방식은 A4WP. 요거 이제 자기장 공진 방식. 조금 요 앞에 건 유도 방식. 자기장 공진 방식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모의고사에다가 한번 냈던 이유는 금년 2월 14일 애플이 WPC에 가입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확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술자 시험에서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경향은 출제의 유언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진짜 흐름이 있는 게 아니고 기술자 시험에서 경향은 나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른 건 잘 모르고 여러 사람이 요즘 관심 있는 그것이 경향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시험에 이제 저전력 와이드 에리아 같은 것이 IoT로 틀림없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지난번에 있어서 그랬었는데 나왔었잖아요.
요것은 요것은 이제 참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선 전력 전송이 다 쓰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게 하나 더 해놓으면 이 사람 공부 많이 했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건데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그러니까 송신소에서 수신소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날아다니는 이 많은 전파들 그것이 통신에 쓰는 것 말고 돌아다니는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는 에너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에너지로 쓰자. 그것이 에너지 하베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선 셀룰러 때문에 오는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대역 안테나로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고놈을 하면은 아주 적은 전력이지만 그걸로도 전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들입니다. 자, 로렌츠 법칙은 전개 2가 전개 2와 자개 B가 공존하는 경우 이 쿠로무를 가진 하전 입자가 속도 무이메타 퍼 세컨드로 운동하고 있을 때 하전 입자가 받는 전체의 힘, 그것을 로렌츠의 힘이라고 한다. 요건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선 저 어렸을 때 원리로 보면은 자개 중에 길이 L인 도체가 있는데 속도 V로 직각으로 이동했다면 유기되는 전압이 얼마냐. 그것이 전기 발전 직류 모터에서 맨 처음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길이 L인 도체에 전류가 흐르는 거지만 이번에는 전하가 이동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원운동을 하게 되고 이런 로렌츠 힘을 이용한 것들이 이용한 것 또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안테나에서 보면 자이로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전파에서 우리나라 한 1.5 4개가 정도 몇 개가 그러는데 그 전리층에서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자이로 주파수가 그 지역마다 독특한 그 감쇄를 받습니다. 자이로 주파수가 있고 그 밖에도 이제 마그네트론 자전관 마그네트론 같은 것이 진공관 중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많이 아직까지도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큰 진공관 중에 하나가 마그네트론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출력이 크니까 가정용 전자레인지에 다 들어갔죠. 펄스식 레이더에도 각종 레이더에 들어가죠. 조금 전력에 있던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복사화 방식에 의한 에너지 전송. 세 번째 거. 그 대전력 전송을 하면 마그네트론 천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그네트론 그런 것. 요것도 원리가 이거도 있고, 자기 폭풍이 있습니다. 자기람, 자기 폭풍. 자기 폭풍, 델린저 현상과 자기 폭풍, 한 3년 전에 특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태양 흑점 폭발 때문에, 그래서 전파변에서 있었던 거예요. 요것도 로렌츠 힘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의 편향 코일로 이런 로렌츠 힘을 이용한 겁니다. 저 밑에 그림 밑에 보면 여기서 전하 Q가 속도 V로 평등 자계를 수직으로 입사하면 운동 방향과 직각으로 힘을 받아 등속 원운동으로 한다. 그러니까 요때의 받는 힘의 방향은 뭐냐면요. 프레밍의 윈손 법칙이에요. 프레밍의 윈손 법칙으로 봤습니다. 전류의 방향, 자력선의 방향, 힘의 방향인데
전류의 방향이 다만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인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죠. 전류의 방향, 자력선의 방향, 힘의 방향. 그거 외우고 싶잖아요. 이건 뭐 어려서부터 하는 거. 이건 이제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왼손 법칙은 모터. 그래서 전자력하고 외워야 돼요. 전류의 방향, 자력선의 방향, 힘의 방향. 전자력입니다, 그냥. 그래서 전류의 방향 대신에 전자의 운동 방향의 반대가 전류의 방향이다. 그것만 알면 자계에서 힘이 어떻게 받는가가 나옵니다. 제가죠. 자, 이번에는 편파입니다. 무선통신의 편파. 통신일은 하시면서 또 이동통신 하시면서 제일 관심 갖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항상 OFDM이잖아요. OFDM 하다 보면 오도고날 직교가 뭐냐, 직교성이 뭐냐 그럴 텐데 직교성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A라는 양하고 B라는 양이 절대로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 따로따로 완전 구분이 되면 그게 하여튼 직교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파에서의 편파성도 이게 뭐예요? 직교성입니다. 직교성. 전파에서의 편파성도 직교성. 그러니까 편파에서 편파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듯이 직선 편파, 원편파, 파원 편파 그러는데 직선 편파인 경우에는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가 직교 편파, 직교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편파는 좌선 원편파와 우선 원편파가 직교성이 있는 것이고, 직교성이 있다는 것은 두 개 사이에는 절대로 신호가 주고받고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파수를 두 번 쓸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직교 편파 이용 기술 그랬어요. 그러니까 A와 B는 수직 편파로 통신을 하고 각 100메가면 100메가헤르츠를 갑과 을은 수평 편파로 통신을 한다면 A, B 사이의 신호를 같은 100메가라도 갑, 을은 전혀 수신하지 못하고 갑, 을의 전파는 A, B는 전혀 수신하지 못한다. 왜? 하나는 수직 편파고 하나는 수평 편파니까. 그럼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는 직교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직교 편파다. 그 직교 편파 이용 기술. 그래서 직교 편파는 크로스 폴라리제이션입니다. 영어로 크로스 폴라리제이션이니까 우리는 약해서 XP 그래요. 크로스 폴라리제이션. 그래서 직교 편파 식별도 또는 교차 편파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XPD. 교차 편파 식별도 지는 직교 편파 식별도. 그럼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직선 편파에도 저기 직교 편파 이용 그랬죠. 직교 편파 이용. 주파수를 재활용할 수 있다. 우선 직선 편파와 원 편파는 여러 가지로 했지만 제일 간단하게 표시할 때는 벡터 2, 전개 벡터 2가 그냥 요렇게 있느냐 수직 편파, 요렇게 있으면 수평 편파. 직교 편파 2가 요렇게 돌면 우선 원 편파 RHCP. 반대 방향이면 LHCP. 레프트 핸드 서큘러 폴라리티. 그래서 직교 편파는 한마디로 전개의 진동이, 그러니까 수직 편파다 수평 편파는 뭘로 따지냐면 자계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전개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요렇게 전개가 요렇게만 진동해서 가면 직선 편파, 전개가 일주기에 1회전하면서 가면은 원편파. 그때 X축 원을 그렸는데 X축과 Y축이 있을 텐데 X축과 Y축이 완전히 똑같으면 완전은 원편파일 거고,
X축과 Y축이 다르면 타원이 되겠죠. 그것이 타원 편파고. 그래서 타원 편파는 실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으로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선 편파가 타원 편파가 되거나 원 편파가 타원 편파가 되는 경우에는 직교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직교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직교 편파를 이용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통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채널에 간섭을 준다는 뜻이죠. 간섭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파가 수신되는 원리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지만 이런 것을 그냥 요거 뭐 또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대로 나올 리는 없죠. 그래도 간단하게 해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딱 당했을 때 쓸 말이 별로 없어요. 키워드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어때 나머지는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쭉 엮어야죠. 예를 들어서 파이널 반에서도 예전에 지난번 시험에 위성 이제 4주차에 나올 얘기를 미리 해버리네. 지난번 1교시 시험에 뭐가 있었냐면 위성 트랜스폰더에서 수신 전파하고 수신 주파수와 송신 주파수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죠. 수신은 주파수, 송신은 주파수가 같으면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섞이니까 안 되죠. 자기 송신 주파수가 수신 주파수하고 똑같으면은 송신은 내가 송신하는 놈이 자기한테 피드백 돼버릴 거고 공간에서는 간섭을 일으켜. 그러니까 전파를 주파수를 달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섭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는 그거 하나라고요. 근데 그래도 10분짜리 문제니까 한 페이지는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 중계란 무엇이고 이런 말을 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보니까 쓸데없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맥스웰의 방정식 얘기도 좀 쓰고, 그 다음에 포인팅 벡터 얘기를 쓰고, 미소 다이폴 얘기도 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은 것이지, 뭐 다르게 얼마든지 작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가 진짜 수신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전파가 전개가 이렇게 있으면 자개가 이렇게 있어요. 도체를 어디다가 놓았을 때 여기에 전압이 6일 내려면 어때야 돼요? 아까도 잠깐 나왔어요. 쇄교 얘기했죠. 자속 쇄교. 자력선하고 도체하고가 끊어져야 한다니까. 쇄교가 일어나야 전압이 유기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이렇게 있어요. 수직 편파 같으면 전개가 이렇게 오고 자개가 수평일 텐데 이렇게 놓으면 자속 쇄교가 안 일어나죠. 이렇게 놓으면 자속 쇄교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직교 편파가 직교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이랬을 때 최대로 유기될 거고 이렇게 되면 수직 성분만 유기될 테니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제로 되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옛날 내가 해군의 시절에 내가 전자장교 소위 해군 전자장교 갔을 때 소위 때 뭐 얘기다 내 위에 높은 양반하고 뭔 얘기가 아니고 이 편파이기 때문에 뭐 내가 끽 소리도 보던 일이 있어요. 그거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수직 편만 수신서도 이렇게 수직으로도 해야 원래 학교 때 당연히 뵀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죄에서 모르는 소리를 말할 마. 아 임마 그것이 이렇게 됐으면 수평에서 전개면에서 수신하든지 자금면에서 수신도 좀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것이 말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양반이 진짜 깎아보면서 그런 거죠. 전개면에서 수신되는 거 아닙니다. 자개면에서의 자속 쇄교가. 그래서 직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저 맨 밑에는 뭐냐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안테나를 이렇게 달았다면 요것을 등가 회로로 그리면 수신기의 입력장, 안테나의 방사장, 요거 V는 2 곱하기 H. 요런 등가회로가 돼. 안테나가 수신 안테나를 이렇게 놔뒀으면 이 안테나의 등가회로를 그려라. 요 안테나에 유기된 요것이 전압이 전력이 유기되어 가지고 수신기로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등가회로를 그릴 수 있죠. 등가회로를 그리면 어때요? 반드시 소스 하나 있어야 하고 내부 저항이 있어야겠죠. 소스가 뭐예요? V는 수신 전압 전기 강도 곱하기 시력이래. 그다음 내부 저항은 안테나의 방사 저항이죠. 요것이 수신기에다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RY로 이꼬르 RY. 이래야 임피던스 매칭이 된 게죠. 임피던스 매칭이 된 거라고 그랬어. 그래요.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이 됐을 때 여기에 공급되는 전력이 최대가 되겠죠. 그게 뭐냐면 수신 최대 유효 전력입니다. 요거 P는 4R분의 2 곱하기 H가 그래서 기사시험 학생들한테 맨날 외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신 최대 유효 전력이고 그래서 저 수식에서 보면 안테나에 유기된 전력, 안테나는 전파는 무선 전력 전송이니까 이 소수의 전력 P 중에서 이와 같은 조건, 임피던스 매칭이 됐으면 여기에가 최대 전력이 전송되는 양이 4R분의 2 곱하기 H의 가로 자승이고 그 말은 50%가 여기로 갔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50%는 얘가 써요. 얘가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ROR가 안테나의 방사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좀 이따 할 야기 안테나의 얘기입니다. 바로 전파가 여기에 도체에 전파가 와서 전압이 수신되면 그 수신된 전력의 최대 전력 전송으로 임피던스 정압이 됐을 때 수신기에 50% 전달하고 나머지 50%는 여기서 자체 재발산되는 거예요. 그 재발산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야기 안테나의 반사기와 도파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까지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소 다이폴. 미소 다이폴은 다른 말로 헬스 다이폴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왜 헬스 다이폴이냐면 헬스가 전자파의 존재를 증명할 때 사용한 주파수하고 그때 안테나의 크기를 보면 그때 나온 주파수에 비해서 안테나 크기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소 다이폴을 헬스 다이폴이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이때 작다는 안테나에서 항상 이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기적 길이란 말을 써요. 안테나 과학책에 특히 원서에 보면 전기적 길이라는 용어들을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안테나의 이것이 실제 길이죠. 실제 길이. 근데 이 전기적 길이는 파장에 대한 길이에요. 파장에 대한 길. 그러니까 뭐 람다라든가 10분의 람다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전기적 길입니다. 전기적 길이가 상당히 짧은 경우 그것이 미소 다이폴이에요. 전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테나의 길이 L이 람다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안테나. 예를 들어 우리는 미소 다이폴 그런다. 미소 다이폴은 반파장 다이폴인 경우에 정제파 전류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미소 다이폴이면 안테나의 길이가 짧으니까
요렇게 된 상태고, 요렇게 된 상태는 실제 요 길이가 이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요 높이는 아니고 요렇게 되겠지만, 여기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다. 즉, 전류 분포가 균일. 그럼 전류 분포가 균일한 미소 다이폴을 왜 가정했냐? 수식적으로 해석해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와 같이 미소 다이폴을 3차원 공간에다 놓고 그것을 원점으로 했을 때 파이 방향 시타 각도,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면 파이 방향 시타 각도 거리 요거 요 점에서의 전개 강도를 계산해 보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 얘기가 그러니까 요렇게 있다면 파이 방향 시타 각도 요 점 여기에다 미소 다이폴을 놨을 때 요점에서의 전개 강도 그거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개 강도 값을 계산했더니 전개 강도 2는 자 여기 보시면 J의 람다 D분의 60파이R 하고 가로 1 플러스 이렇게 나왔어요. 요것을 각각 가로를 풀어보면 세 개의 성분으로 나눠지죠. 플러스. 그래서 하나는 전개 강도가 D분의 1에 비례한 게 있고, 전개 강도 2가 D 자성분의 1에 비례한 거 있고, D 3성분의 1에 비례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맨 앞에 부분에 D분의 1이잖아요. 요거 그대로 갔으니까 1이니까. 그럼 람다 D분의 60 파야 L이죠. 그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요거 람다 D 있고 여기 D 있으니까 D 자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되고 요것을 방사전개 이것이 유도전개 여기 정전개. 그래서 미소 다이폴 주위에 있는 전개를 또는 자개까지 포함해서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 성분이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요것이 거리니까 정전개는 금방 거리가 2배만 되면 8분의 1로 줄어들죠. 이것은 그대로도 이것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에 반비례도 안 오고 그냥 뭐 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아주 먼 거리까지 가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이 전개 강도 2가 D분의 1, 거리에 반비례하는 전개가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제일 먼 데까지 가겠죠. 그래서 방사전개 또는 복사전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선통신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선통신에 쓰는 방사전개만 쓰다 최근에는 이제 유도전개 부분, 이 부분을 쓰는 것도 지금 오늘 또 할 것이 여러 가지 나오죠. 다음에도.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 전개 강도 공식, 복사전개 강도 공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L이고 θ 방향. 자, 요 전개 2는 뭐냐면 길이가 L인 미소 다이폴에 전류가 I 암페어가 흘렀어요. 그것이 요 I입니다. I 암페어가 흘렀을 때 시타 방향 거리가 D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전개 강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에가 미소 다이폴이 있는데 이 그 길이에는 L이고 여기에 I 암페어의 송신기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때 흐르는 전류가 I암페어예요. 근데 그 I는 물론 균일 분포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요 방향에서 시타 방향, 요 방향 거리 D만큼 떨어진 점, 요 점에서의 전기 강도 공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안테나를 해석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사인 시타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값입니까? 90도 때가 1이죠. 그러니까 안테나 미스다이폴에 여가 있다면 요 방향이 최대치라는 뜻이에요. 점점 올라가면 여가 0도. 그럼 사인 0도는 0이니까 요 방향에서는 전개 제로. 요 방향에서는 최대, 요 방향에서 제로. 그래서 들리는 게 요렇게 있다면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여기서는 통신이 되다가 요 머리 꼭대기에 오면 통신 안 된다. 왜냐면 전기 강도 제로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방사 전력을 구했습니다. 전기 강도 2를 구해 가지고 그것 갖고 방사 전력을 또 계산해 본 거죠. 그래서 PR는 전기 강도 2 구하고 그 다음에 방사 전력을 구했더니 80 파이 자성 I 자성 이때 사용하는 주파수의 파장 안테나의 길이 이렇게 되는데 P는 I 자성 R다 보니까 여기에서 I 자성만 뺀 값이 바로 방사 저항이다. 요것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복사 전기와 복사 전력의 관계식에서 보면 D분의 6.7 루트 P 요게 중요한데 말하자면 전기 강도를 구할 때 전류가 주어졌냐 전력이 주어졌냐 했을 때 전력이 주어지면 요걸로 푼다고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주어지는 경우에 전기 강도 2는 D분의 6.7 루트 P 볼트 퍼 미터. 그래서 기본반에서랑 내가 다 했지만 다시 해보면 등방성 안테나인 경우 전기 강도 2는 D분의 5.5 루트 P 미소 다이폴이면 2는 람다 D분의 60 파이 IL 2는 D분의 6.7 루트 P 2분의 람다 다이폴이면 람다 D분의 60 파이 IH 이퀄 D분의 60I 그래서 D분의 연결인 D분의 7 루트 P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요거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건 이제 물론 여러분들한테 하란 거, 여러분들은 이건 다 하시는 거지만, 기사반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외워둬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쓸 공식, 요런 거, 앞으로 절대이드, 그것 때문에 쓸 공식이고. 미스 다이폴 금방 했고, D분의 6.72P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안테나 계산 문제 풀 때 I가 주어지면 이쪽 걸로 계산하고 P가 주어지면 이쪽 걸로 계산한다. 그리고 요 HE가 왜 생겼냐? 시르 길이가 생긴 이유는 요 L 대신에 집어넣기 위해서 생긴 것이고, 그래서 반파장 다이폴은 고롱의 HE는 8분의 람다니까 요거 갖다 대입하면 전부 약분되고 D분의 60I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따 상대이득 할 때 쓰기 위해서 D분의 7 루트 P 이거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람다 수직 접지에서 여기가 왜 120파이냐? 여기가 I가 그러면 전기 영상에도 I가 흐르니까 I가 우아래로 2배가 되거든요. 60에서 2배 하니까 120. 그 다음 이것이 D분의 9.9 루트 P가 된 이유도 여기가 P면 여기가 또 P가 있으니까 P가 2배가 되거든요. 이것이 원래는 정정되어 있는 D분의 7 루트 2배의 P. 이게 원본이라 여기에서 2배. 요거에서 요거 계산하니까 9.9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미수 안테나 주의 공간 전파 특성. 여기 이제 안테나 주위에 안테나 영역, 근거리 영역, 원거리 영역이 있는데, 요 안테나는 다이폴이나 이런 안테나보다는 입체형 안테나예요. 입체형 안테나가 있을 때 파라보라 안테나가 딱 있으면 파라보라 안테나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영역은 안테나 영역이고, 그 다음에가 니어필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파필드 영역이 있다. 그때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요때 근거리와 원거리 영역은 근거리 영역에서는 아까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 Z가 H분의 2였어요. 요 공식이 여기서는 근거리 영역에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요 거리 D분의 람다분의 1이자선 그 거리를 넘으면 요게 이제 성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얘기하냐면, 지금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차피 지금 이 8분의 람다 나왔잖아요. 보통 우리가 근거리 영역하고 원거리, 니어필드하고 파필드의 경계선은 2,8분의 람다입니다. 요거 기본적으로. 요것이 0.16 람다, 요것이 기본인데, 그러니까 요 경계가 뭐냐면 2,8분의 람다 이내에서는 아까 정전계, 유도전계, 방사전계가 있었는데, 2,8분의 람다 이하에서는 정전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유도전계가 크고, 복사전계가 제일 약해요. 근데 요 거리를 넘으면, 2,8분의 람다를 넘으면, 방사전계가 더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에 쓰는 것은 그래서 파필드, 2,8분의 람다보다 원거리에서만 주로 썼다. 무선 통신에서 쓰는 부분이죠. 근데 그것 말고, 요렇게,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 요거도고 관련돼서 요런 구분도 있어요. 두 가지가 헷갈리니까. 근데 요것은 차라리는, 안 얻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래가 있으니까 자꾸 설명하는데, 왜냐면 요 성분에서, 요 영역이 근거리 영역에서 안테나 지향 특성을 측정하면 원거리에서의 안테나 지향 특성하고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 오히려 요 부분은 신경을 우선 1차적으로 쓰지 마시고 요것만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요 부분만 자꾸 얘기가 나올 판에. 근데 그 그림에 대해서 혹시 질문을 하신다면 그런 뜻이세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